칙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중국 명나라의 정치인이자 교육자, 사상가이며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수인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수인은 명나라의 정치가 및 군인이며 교육자이자 사상가이다. 양명학을 창시했고 심학의 대성자로 꼽힌다. 절강성 여요연 출신이다. 호는 양명, 자는 백안이다. 몽골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한족 천하를 회복한 명태조 주원장. 그는 한때 머리를 깎고 승려 노릇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유학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오랫동안 격화되었던 중화 문명을 부활시키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하려면 옛 남송 땅인 강남에서 주자학을 익혀온 선비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리하여 원대에 침체되었던 과거제를 확충하면서 시험 과목을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로 정하고 이때 주의의 주석본을 표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로써 주자학은 백수십 년 만에 관학이 된 것이다. 다만 그는 어디까지나 주자학을 이용하려는 입장이었기에 주자학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 금욕주의, 농본주의 등은 중시하고 지지했지만 한편으로 황제권에 대한 선비들의 자율성을 강조한 부분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폭군은 정벌할 수 있다는 사상을 담은 맹자를 유독 싫어한 나머지 수도의 공자묘에서 맹자의 위패를 제거하려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선비들이 쓴 글귀 하나하나의 트집을 잡아 엄벌에 처하는 문자의 옥을 여러 번 일으켰으며 검교라는 직속 첩보 조직을 키워 신하들의 언행을 낱낱이 감시했다. 그리하여 명왕조의 선비들은 원왕조 때와 달리 학자이자 관료로서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근간 노릇을 할 수는 있었으나 송왕조 때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기란 힘들게 되었다. 이처럼 선비의 기계를 살릴 수 없어지면서 주자학은 단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익히는 입시용 학문이 되어버리는 경향마저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원왕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학이 진흥되다 보니 주자학을 출세를 위해 배우기보다 그 학문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익히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다. 왕수인도 그런 사람이었다. 연보에 따르면 양명의 조상은 산동낭야 출신 진나라 광록대부 왕남이라는 사람이었다. 왕남은 남쪽으로 이주해서 회계 산음에서 살았다. 유명한 서예가 왕이지는 왕남의 증손자이다. 그 후 23대 왕수가 거처를 여유로 옮겼다. 6대조 왕강은 광동참의가 되어 묘족의 난에서 죽었다. 고조부 왕여주는 예기와 역경을 자세히 연구했다. 조부 왕윤 역시 축헌고와 강호작고를 간행했다. 부친 왕화는 자가 덕휘이고 용상공이라 불렸다. 성화 17년 진사에 장원 급제하였고 훗날 난경이부상서에까지 이르렀다. 왕화의 조상들은 벼슬자리에 나가고 물러나서는 학문이나 문예를 즐기기도 하면서 지방의 유명한 유지로 생애를 보냈다. 왕화는 조상들이 살았던 산음의 빼어난 경치를 사모하여 다시 회계로 이사했다. 왕수인은 10살 이후 이곳을 집안의 고향으로 삼았다. 양명의 호는 이전에 왕화가 집을 증축한 적이 있는 회계의 동남쪽 20여리에 있는 양명동의 지명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의 이름은 수인이며 스스로 양명자라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양명선생이라 불렀다. 그는 명나라 헌종대의 저장성 소흥부 여요연의 서울루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운이었으나 5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하자 그의 할아버지가 수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양명은 명필로 유명한 왕이지의 후예였으며 아버지 왕화는 진사시험에 장원급제하여 난경이부상서라는 벼슬을 지내기도 했다. 양명은 어머니가 임신 8개월 만에 조산한 탓인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해 이미 청년기에 폐병으로 피를 토하기도 했다. 양명이 10살 무렵 어머니가 죽고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양명을 냉정하게 대했다. 그래서 하루는 양명이 부엉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계모방에 집어넣었는데 깜짝 놀란 계모 앞에 이미 양명과 입을 맞춘 점쟁이 노파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 부엉이는 죽은 양명 어미의 혼이오. 그런데 당신이 양명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오. 그러니 만약 또 그를 괴롭힌다면 그때에는 반드시 당신이 죽고 말 것이오. 그 후로는 계모가 양명을 따뜻이 대했다고 한다. 왕양명이 태어난 시기는
명건국 이후 100여 년이 지난 8대 헌종 성화제 즉위 8년 차인 1472년이었다. 당시의 밖으로는 오이라트, 타타르, 투르판, 묘족 등의 주변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안으로는 각지의 도적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또한 황관들이 조정에서 전횡과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학문과 사상도 남송 이후 원과 명을 지나며 관학으로서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던 주자학이 교조화되었다. 특히 명 초기에 사서대전과 오경대전이 편찬되었고 과거 시험 시제도 여기에서 출제되면서 학문과 사상은 고착화되었다. 대다수 학자들은 경전의 글자를 해석하는 훈고나 문장과 시가에 주력하였다. 명대에는 설경원, 호경제, 나음순과 같은 걸출한 주자학자도 배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위축과 침체를 보였다. 양명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기상이 범상치 않아서 11살 때는 잔치 석상에 불려가 시를 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양명은 그의 큰 뜻에 걸맞은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 무능하고 썩어빠진 선비들은 오히려 그의 마음에 의욕을 가중시키기만 했다. 한 번은 그가 참다 못해 서당 선생에게 물었다. 무엇이 천하에서 제일 가는 일입니까? 그러자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지. 그야말로 고리타분하고 판에 박힌 대답이었다. 공부의 목적은 과거 급제에 있다는 스승의 말에 아닙니다. 공부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 스승을 당황케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왕수인은 오직 공부에만 뜻을 둔 학구파는 아니었다. 시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어서 간혹 빼어난 시를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친구들과 시 짓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또 15세 때는 북방을 유람하고는 장차 위대한 장군이 되어 오랑캐를 무찌르겠다는 꿈을 꾸었다. 몽골계 소년들과 함께 말을 달리며 활쏘기 시합도 하고 꿈의 후한 시대의 이민족을 정벌해 유명해진 복파장군 마원을 만나보고 감격해서 시를 짓기도 했다. 또 병법 공부에 몰두하고는 북경 일원의 도적대를 토벌할 계책을 세워 상소하려 했으나 아버지가 전쟁이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며 매번 가로막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결혼식 전날 어느 도사에게서 불로장생의 비법 이야기를 듣는데 혹하여 그만 밤을 새고 혼례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다. 이렇게 관심 분야가 다양했던 왕수인이 학문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던 때는 18세인데 누일제라는 학자를 만난 것이 계기였다. 누일제도 과거 공부로서의 학문을 거부하고 평생 학문을 닫기로 한 주자학자였는데 그에게 자극받은 왕수인은 본격적으로 주자학을 공부한다. 그러나 그런 다짐도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경물치지의 일환으로 한 번은 친구와 함께 뜰 앞에 대나무를 마주하고 경물을 시작했다. 둘은 하루 종일 대나무를 마주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친구는 3일 만에 병이나 누워버렸고 양명 자신도 일주일 만에 눕고 말았다. 그런데도 대나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대나무는 역시 대나무였고 그는 그일 뿐이었다. 아무나 성현이 되는 것은 아닐 터 성현은 따로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은 양명은 학문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도나 닦아야겠다고 맘을 먹었다. 실망한 그는 주자학 공부에 회의를 품었고 문학, 병법, 도교와 불교 공부 등에 다시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 한때는 도사가 되려고 입산하여 수련하기도 했다. 양명의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17살 되던 해 7월에 결혼을 시켰다. 그러나 결혼식이 있던 날 그는 혼자서 근처 철주궁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도사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도사에게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 즉 양생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앉아서 그것을 배우느라 집으로 돌아갈 것도 잊고 말았다. 화려한 신방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달콤한 첫날 밤을 보내야 했을 신랑이 결국 생전 처음 만난 도사와 함께 밤을 지새웠던 것이다. 어쨌거나 이날 밤의 인연으로 그는 도사가 되고자 하는 뜻을 품게 되었다. 또 그가 산에 들어가려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즉 양명은 20살에 지방에서 보는 향시에 합격했고
곧이어 회시에도 응시했으나 떨어지고 말았다. 4년 후에 응시했으나 또 낙방했다.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다. 게다가 때마침 폐병까지 걸렸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양생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용천사에서 시 모임을 조직하여 매일 시 읽는 데 도취되었다. 2년째 되던 해에 서울로 돌아온 그는 나라의 변두리 국경 지방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무예를 닦는 한편 병법에 관한 책을 두루 읽었다. 무관으로 크게 성공해 볼까도 생각했던 양명은 결국 이 방면에서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몇 번의 실패를 거치고 나자 양명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말았다. 학문이나 문학에 대한 공부가 그의 커다란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무예 방면에서도 특별한 소질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독서에 정진하기 시작한 그는 28이 되던 해에 비로소 진사시험에 합격했다. 한동안 관직 생활을 하다가 31세에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 여유에 돌아왔는데 양명동에 따로 집을 짓고 살며 좋아하는 이런저런 공부를 했다. 그런데 어느 절에 3년 동안 묵좌 수행을 하고 있는 승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만나보았다. 그 승려는 정말로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으로 보였으나 왕수인이 부모님 걱정은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것으로 왕수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계속 관심을 가져온 불교에 대한 불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순수한 인간적인 마음, 유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다시 유교로 돌아온 왕수인은 2년 뒤 다시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우여곡절을 겪던 그가 35살 되던 해였다. 무종이 즉위하자 황관인 유근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신하들이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기만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곤 했다. 이에 양명은 충신들을 풀어주도록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유근은 도리어 양명을 무고하게 끌어다가 곤장 40대를 때려 기절하게까지 만들었다. 다시 깨어난 그를 유근은 용장 지방의 역승자리로 발령을 내고 말았다. 용장은 귀주성의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첩첩이 쌓인 산과 우거진 산림으로 뒤덮인 곳이었다. 독벌레와 질병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오랑캐들이 모여 사는 지방으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험악한 환경은 도리어 그를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다. 양명은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살다가 다시 앙굴로 들어가서 살았다. 그 당시 그곳 야만족들은 한인이 오면 여러 가지 꾀를 내어 죽이려고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양명의 성실하고 인자한 성품에 감동하여 결국 그를 따르게 되었다. 양명은 원주민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한편 돌관을 만들어 그 위에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깨우치려고 애썼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그는 호련히 경물치지의 도리를 깨닫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일러준 것 같았다. 어찌나 기뻤던지 소리치고 날뛰자 옆에서 자던 사람들까지 놀라 깨어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양명이 대답했다. 내가 이전에는 경물의 도리에 대해 미혹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소. 이렇게 용장에서의 큰 깨달음을 얻은 왕수인은 1509년에 유근이 실각, 처형되자 유배에서 풀려나고 다시 관리가 되었다. 한동안은 지방관으로 일했는데 그는 근무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학술을 가다듬고 제자를 길렀다. 45세부터 약 4년 동안은 어사가 되어 각 지방의 도적을 토벌하는 일을 했는데 일찍이 열중했던 병법 실력을 발휘하여 매번 대승을 거두었다. 1519년에는 강서성의 영왕 주신호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다. 이러는 중에 무너진 향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제도도 고안해서 시행했다. 열 집마다 하나의 단위로 묶어 민방위와 상호 감시를 하도록 하는 십가패법, 일반 백성을 임시 군졸로 채용하는 민병제,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향약 등이다. 십가패법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정식 채택하여 보갑법이 되었고 향약도 각지에서 뒤따라 실시되었다. 이처럼 행정처리와 군사지휘로 바쁜 가운데서도 학술과 교육에도 손을 놓지 않아서 대학의 주자학적 해석을 반박하는 고본대학, 자신의 사상을 풀어낸 대표작 전습록, 주의의 사상이 만년에는 많이 바뀌었으며
자신의 양명학은 그 주의 만년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한 주자만년정론 등을 펴냈다. 영왕의 반란을 진압하여 명성이 높아진 왕수인은 참소를 받아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다. 사상 쪽에서도 나음순을 비롯한 논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왕수인은 만년에 접어들면서 사상적으로 더욱 원숙해졌고 명예도 높아졌다. 56세부터는 다시 군 지휘관 임무가 주어졌는데 몸이 병약해졌기에 사양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광서성의 비적을 소탕하고 묘족의 봉기도 평정했다. 그런데 늘 날씨가 고르지 못한 데다 몸에 피로가 쌓여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도적대를 몇 번이나 토벌하고 난을 평정하는 동안 그의 기력은 모두 소모되고 말았던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날 때부터 선병질인 데다 학문과 사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체가 더욱 허약해져 결국 몸에서 피를 토하는 각혈병을 얻고 말았다.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때 어떤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무슨 유언이라도 남길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눈을 껌벅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하고는 영원히 눈을 감아버렸다. 이 마음이 밝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1528년 5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양명의 사상과 철학을 살펴보면 육상산이 떠난 지 300여 년 만에 그와 마음을 같이한 철인이 나타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왕양명이었다. 양명은 송나라가 거의 멸망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결국 학술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상산이 주창한 심학의 깃발을 계승하고 도로써 몰락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했다. 이렇듯 육상산은 하늘 인간 사물의 이치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유일한 실제다. 라고 생각했다. 육상산과 그의 제자들이 형성한 학파를 우리는 남송유학 또는 심학이라 부른다. 왕양명은 육상산의 심학을 바탕으로 치양지설을 주장함으로써 이전의 정주학 또는 주자학의 주요 내용이었던 성증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모순을 극복하고 전통적 유교 도덕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는 주의가 말한 경물치지설에 따라 일주일 동안 대나무를 앞에 두고 연구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27살 이후에 주자학을 버리더니 신선수를 공부했다. 그러다가 37살에 귀양가 있던 용장 지방에서 주위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이론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의 리는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이를 양명학의 기초로 삼았다. 도가의 철학자들은 도로 세계를 설명하고 또한 그것으로 우주의 통일성을 설명한다. 또 정주학자들은 리를 우주적 통일성의 실체로 삼는다. 이와는 달리 육상산이나 왕양명 같은 심학학자들은 심으로 우주를 설명하려 든다. 한 번은 여행을 함께하던 친구가 낭떠러지에 있는 꽃나무를 가리키며 양명에게 물었다. 자네는 마음밖에 어떤 사물도 없다고 했는데 이 꽃나무는 저절로 홀로 피었다가 저절로 떨어지곤 하지 않는가? 이에 왕양명은 대답했다. 아닐세. 자네가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에는 이 꽃과 자네의 마음 모두 다 고요했었지. 그러다가 자네가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색깔이 자네의 마음속에 또렷해지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이 꽃이 자네의 마음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네. 양명은 밖에 있는 사물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여 그것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주관적 관념으로 객관적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천지만물, 삼라만상이 사람의 주관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며 모든 행동은 마음속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낳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낳는다. 가령 주자의 학설에서는 효의 리가 있기 때문에 효의 마음이 일어나고 충의 이가 있기 때문에 충의 마음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되지만 왕양명에 의하면 효와 충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에 리가 있다. 라는 것이 된다. 왕양명의 심학은 전형적인 관념론으로서 주관적 관념론 또는 유아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양명학은 주자학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세상의 이치를 직접 궁구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바로잡음으로써
그곳에서 이치를 밝혀내는 방식. 왕수인은 이것을 마음이 곧 이치이다. 세상에는 마음만이 있으며 마음 없이는 아무런 이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마음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었으므로 양명학을 심학이라고도 한다. 마음의 문제는 사실 주자학에서도 중시했다. 그러나 서경의 대우모와 맹자의 사단을 해석하면서 주인은 사람에게 선을 지향하는 마음과 악을 지향하는 마음이 함께 갖추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더 근본적이나 욕망 때문에 가리워지기 쉬우므로 수양을 통해 선의 마음을 확충하고 악의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수인은 주의와 동시대인인 육구연의 사상을 본받아서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선악이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선택할 때 지를 사용하는데 만약 제대로 안다면 사람은 언제나 선량하게 행동하게 된다. 어린아이라 해도 어버이를 사랑하고 나쁜 일을 보면 얼굴을 찌푸린다. 바로 제대로 된 지를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있는 양지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지로 판단,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지, 곧 치양지는 이 본래의 지를 회복하고 마음을 가득 채운 다음 보존하는 수양법이다. 양명학에 따르면 마음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선악이 없고 양지 또한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갖춰진 것이다. 군자가 되는 수양 또한 주자학에서는 오랜 공부와 덕행을 필요로 하지만 양명학에서는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따로 어려운 책을 읽으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왕수인은 경전은 단지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며 경전을 읽는다고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신분제가 뚜렷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양명좌파라고 불리는 왕수인의 계승자 중 가장 급진적이었던 이지, 하심은, 나여방 등은 배움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 배우지 않는 편이 치양지에 유리하다. 글 공부를 한다고 성인이 되겠는가? 대장장이가 되든지 장돌뱅이가 되든지 성인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내 마음에 악이란 없으니 부귀영화를 욕망하거나 미녀를 욕망한다고 그것이 어찌 잘못이겠는가 등의 주장을 쏟아내었다. 이런 주장은 양명을 오도한 것이라고 보았던 당견, 황종이 같은 사람도 황제나 명문족벌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후대의 일부 양명좌파는 몰라도 왕수인은 주의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목표를 도덕적 완성에 두었다. 이때의 도덕이란 충, 효, 예의 염치 등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도덕을 말한다. 양명학이 명나라 말기 중앙정부의 권위가 점점 의심받는 가운데 서민들의 경제력과 자립심이 늘어가던 시대에 큰 호응을 받았던 사상임은 틀림없다.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그것은 서구 근대화 초기의 공화주의적 발전으로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또한 양명학은 동아시아의 실제 근대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나카의 토우주, 구마자와 반잔 등이 양명학을 받아들여 도쿠가와 막부가 관학화한 주자학에 대항했으며 이시다 바이칸이 양명학을 참고하여 세키몬 심학을 만들어냈다. 중국에서는 양계초, 담사동, 그리고 젊은 시절의 마오쩌둥까지 양명학의 영향을 받아 개혁과 민주주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한국은 동양 삼국 가운데 양명학의 영향이 가장 적었으나 실학에서 주자학과 다른 목소리를 내려 했던 데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보인다. 그리고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박은식처럼 양명학을 기초로 새로운 자주적 공화 정치 사상을 이룩하려던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왕양명의 가르침을 사구교로 요약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을 마음의 본체라 하고 선은 있고 악은 없는 것을 의지의 움직임이라 하고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양지라 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을 경물이라 한다. 이상 육아인물전 양명학의 창시자 양명 왕수인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